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래층에 성폭행범이 살아요. 아이돌이 뭐길래? 교통사고 보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 날개가 사라진 치킨.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재 판결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직무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무관한 사유, 직무 수행은 무관한 사유로 이제 다쳤는데 그런 사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다가 사망 사건인데요. 이 사망한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그리고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인이 직무수행과 사실은 이제 무관한 이유로 다친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국가유공자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가유공자는 이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라는 거는 이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이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일컫는 통칭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이제 유공자의 종류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군인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국가유공자인지 유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이제 첫 번째 4조에서 전물 군경이 있고 두 번째 전산 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직 군경이 있고 공상 군경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몰 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0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전몰 군경은 전투가 이런 요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망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1959년 12월 30일 이전에 전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상 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군경은 전투 중 사망한 경우를 통칭하는데요. 여기서는 전상은
상해를 말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위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예. 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0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고 네.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위 등급 1급 내진 7급으로 판정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전상 군경 같은 경우는 전투는 전몰 군경과 똑같지만 네. 상해를 입은 거죠. 사망하지 그렇죠.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업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죠.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순직 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직 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게 순직 군경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계속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하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을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직 군경 같은 경우는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경우를 공상 군경을 말합니다. 이제 공상 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네.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소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 질병을 포함합니다. 있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해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국가유공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몰군경, 정상군경, 순직군경, 그다음에 공상군경 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사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국가유공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유공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 그다음에 그 가족한테 국가유공자 희생과 그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 정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생활 수준과 연령도 또 고려하게 되는 참작 요소가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훈급여금의 지급, 그다음에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대부, 국민묘지 안장, 그다음에 양로, 요양, 양육, 주택의 우선권 공급, 그다음에 생업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훈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그다음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위 부가수당, 사일구혁명 공유수당, 그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네. 그다음에 학습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취업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가점 취업점을 줄 수도 있고요. 보훈 특별 고용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특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수강료도 지원하기도 하고 직업교육 훈련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의료 같은 경우에는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공자들 같은 국비를 진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철구, 그다음에 보철용 차량도 지원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있는데요. 주택, 농토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공원을 이용하거나 휴양림을 이용하거나 고공을 이용하거나 할 경우에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군인이 직무 수행과 무관한 이유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과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하사가 계급이 있는데 네. 이 하사가 이제 야유를 끝나고
이제 자기네 이제 복무지로 다시 들어가면서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숙소로 들어갔는데 자기 숙소가 이제 4층이었습니다. 이제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였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열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4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떨어져서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실려가는 과정 중에 응급실 실려가다가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이 어떠한 청구를 했냐면 첫 번째로 주의적으로 청구하는 건데 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두 개 다 전부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방에 들어가려다가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쳤는데 어쨌든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는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을 하거나 사실은 회사 바깥에서 좀 무관하게 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또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우선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좀 나왔을까요? 예, 1심에서는 이제 그 사망한 어머니가 청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두 가지 청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그렇죠. 유족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그다음에 보훈보상 대상 유족 등록 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모두 청구를 했지만 네.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국가 그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일부 승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까지 결국에는 가게 된 사건이죠.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은 좀 어땠을까요? 예,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패소시켰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그 군인이 4층으로 자기네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복귀가 있었는데 그쵸. 복귀 행위를 했는데 이 복귀 행위를 과연 직무와 관련된 중비 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까지 모든 행위를 준비 행위로, 즉 직무와 관련된 준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준비 행위가 되려면 네. 직무 수행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있어야 되지 막연히 전투력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 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넓어진다. 보훈 보상 대상자가 너무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추락이 직접적으로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훈련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해서 결국에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중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과 동일하게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모두 패소를 내린 사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이었고요.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내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판결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도 일견 타당하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의 판결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안에, 네, 마약과 여자 성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이신 걸까요? 신고도 다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고도 내보고,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은 거주하고 계신 그 곳에 그 이웃으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언급해 주신 바에 따르면 막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관련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신고도 했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예. 그, 그, 그 오늘 그 질문 주실 예. 때 집안에 마약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집 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혹시?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그 집 안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가족이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연루됐다는 의미입니까? 이 집이라는 게 어떤 표현으로 하신 건가요? 제 가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지금 현재 사건 현장이 그 제가 살고 있는 집 1층 안채에서 이제 사건 현장이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범죄 현장이 1층이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담 주신 분은 2층이고 제가 살고 있는 데는 2층에 살고 있고요. 아, 그럼 이게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다가구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주택이니까는 뭐 빌라처럼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 원룸식으로. 예. 아, 그럼 1층에도 몇 가구가 있고 2층에도 몇 가구가 있는. 아닙니다. 1층에는 이제 독채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1층에는 독채로 되어 있습니다. 독채. 아, 독채에. 예. 2층에는 몇 가구가 있나요? 2층에는 이제 세 가구 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 예. 지금 현재 2층에는 세 가구 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까지 이제 두 가구가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3층도 있나요? 3층은 없습니다. 2층밖에 아, 없습니다. 2층까지밖에 없고. 그러면 1층에서 이제 독채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예. 마약을 했고 그 범죄 현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가해자는 3년 전에 2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 집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 관련이 없는데 3년 전에 이 1층 안채 아줌마가 피해자였었어요. 아, 1층에 또 독채지만 독채 안에 이제 방을 나눠서 또 세를 졌나 보네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범법 행위를 하는 애는 3년 전에 이런 똑같은 범법 행위를 한 예. 제가 그 경찰에 내가 이 마약으로 내가 고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1층에 있는 독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라는 얘기네요. 범죄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 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얘는 지금 지금 용의자는 지금 3년 전에 이 집에 살다가 3년 전에 그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1층 안채에 이제 지금 와가지고 CCTV를 갖다가 이제 세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카메라로 이제 보고 여성 이제 범법 대상자를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을 갖다가 집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커피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이제 그 대접을 한다고 이제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약을 타서 먹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층에 있는 사람이 CCTV를 설치를 했고 그 CCTV를 통해서 대상 뭐 범법 여성을 물색한 다음에 그 여성을 유인을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뭐 음료수나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뭐 마약을 타던가 어떤 정신 환각제를 타서 이런 걸 먹인 다음에 뭐 성폭행을 하고 마약을 먹이고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방금 전에 그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이 CCTV를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CCTV를 갖다가 이제 바깥에 이제 건물로 치면은 그 건물 정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CCTV 갖다가 세 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치했고 그러면 집에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면은 또 비상문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다가도 이제 또 하나 또 설치를 했고요. 예. 그러면 이 CCTV를 지금 설치를 2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1층에 있는 사람이 이 건물주예요? 관리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집은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LH 관할이기 때문에 예. 이 소유권은 LH 소유권이거든요. LH. 그러면 이게 지금 이 CCTV 설치한 게 LH 건물인데 1층에 예, 있는 예. 사람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한 거죠?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CCTV 영상을 통해서 개인의 얼굴이 다 녹화가 되잖아요. 예. 이 개인의 얼굴도 다 개인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LH에 한번 상의를 해보셔갖고 이게 CCTV가 LH에 설치를 안 했고 지금 1층에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설치했다라고 할 경우에 CCTV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선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기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요. 예, 예. 안 그래도 저 이거 CCTV 때문에 그 여러 번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1층 아줌마 얘기 듣기로는 그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CCTV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아줌마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면은 경찰서 가서 그 CCTV 허가를 내준 사람 그 사람 그 확인서를 나한테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LH의 직원들한테 직접 저도 얘기를 해봤고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이 아줌마가 자기 가족,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경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경찰에서 이제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무단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서 이제 개인정보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는 그 아줌마 말이고.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CCTV 위치하고 그 CCTV 위치를 좀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경찰에 CCTV 위치를 특정을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지금 CCTV 저는 저기 변호사님, 저는 물론 CCTV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집안에서 범법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걸 갖다가 그거 좀 어떻게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범법 행위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수사에 단서가 좀 있어야 돼요. 수사에 단서가 있으려고 하면은 지금 마약이나 뭐 성폭행에 해서 뭔가 조사할 수 있는 뭔가 단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확보하는 게 좀 많이 지금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그 수사 단서가 경찰 입장에서는 확보하기 힘들죠. 그건 단순하게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이거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여자를 그 유인한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해 가지고는 이게 수사의 단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단서가 되려면 이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 집으로 뭔가 그 배달을 해주거나 그 집에 주고받는 장면이 뭐 사진이 조금이라도 포착이 됐거나 이게 좀 마약 같은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 같은 게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그 신고를 하던가 이런 방식이 나와야지 이게 직접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수사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한테 얘기를 하면은 경찰에 있는 그 경찰 수사 규칙상에 조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CCTV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유인한다라고 하는 뭔가의 수사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마약을 구입했다. 그럼 마약을 구입한 거에 대한 뭔가 이 집에서 어디서 구입해서 이 사람 지금 1층으로 들어갔다. 뭔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단서가 들어가야지 1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밟아서 압수가 되지. 그냥 단순히 네, 변호사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증거는 그 가해자가 쓰던 그 이불을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한 7점 정도 내가 지금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을 내가 한 80개 정도 지금 보유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음성 파일은 전화한 내용도 있지만 1층에서 이제 그 무슨 말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행위를 했다든지 뭐 이런 소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녹음이 지금 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녹음 파일은 이거는 전문가 분들께서 이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 증거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물 하나 갖고 있는 거는 그 피해자가 그 금요일 날에 그 소변 그 휴지로 닦은 그 휴지를 내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성했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냄새가.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내 나름대로 이제 보호를 지금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물수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성분이 안 날라가게끔 그걸 이제 보호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예, 제가 좀 말씀 더 제가 드릴게요.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여자 성관계 하는 거, 마약 하는 거, 이거를 집 안에서 행위하는 거를, 그거를 누가 투명문 갖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에서 정말 1층에서 소란스럽게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뭐 그럴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물건 집어 던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그 약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약하고 난 다음에 그 헛곡질하고 막 우와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거 아마 그거 음성 녹음 그거 아마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거를 그거 아마 그게 증거가 아마 나올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1층에서 있습니다. 이제 소란이 이제 뭐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경찰을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경찰이 저는 이제 경찰은 저는 의지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5대 강력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전화를 하면은 신고 있어요? 물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112에다가 신고하세요. 그리고 또 신문고 내세요. 딱 20수밖에 안 해요. 그래갖고 나는 이 사람들이 하라는 건 난 다 했습니다. 112에다가 내가 4번 신고해봤고요. 그리고 신문고도 내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절차가 지금 내가 한 게 전부 다 지금 무혐의 처리가 지금 된 게 아닙니까? 지금 아마 증거 그러면 내가 불충분으로 해서 변호사님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예. 네, 상담자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담 진행이 이제 더 길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전화 끊은 다음에 변호사님께서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내용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연락을 저희에게 주시면 소개를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뭐 여러 가지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보셨는데 이게 좀 뭐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정말 좀 막막하셨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층에 자기가 이제 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소란스러울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당사자 1층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마약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할 경우는 즉시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의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무혐의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 경찰에 해도 뭐 소용이 없다 하면서 무혐의 받은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불송치를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불송치를 받았을 때 불송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서를 이제 경찰서한테 발급받으신 다음에 그 증거 불충분이 왜 됐는지에 대한 그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보강하는 증거를 같이 확보하신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두 가지 드리는데 경찰에서 1층에서 시끄러울 경우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갖고 그렇죠. 소란스러울 경우에 그때 경찰이 그 1층에 있는 사람을 무슨 일인지 탐문하는 과정 중에 마약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지금 무혐의로 경찰에서 불송치 된 것 같으니까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증거를 추가로 보강한 다음에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두 가지 방법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언제부터 부쩍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는 딸에게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5명의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4명은 BTS를 좋아하는데 제 딸이 엑소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해요. 이후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엑소를 좋아하는 제 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단톡방에서도 제 딸아이한테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맛있는 것도 넷만 같이 가서 먹는 등 제 딸에게 무리해서 고의적으로 소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제 딸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이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뭐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죠. 이게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양 당사자 입장이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학교폭력 사건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따돌림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예, 따돌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2조에 보면은 따돌림과 그다음에 사이버 따돌림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따돌림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를 할 경우에 사이버 따돌림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말을 시켜도 뭔가 대꾸를 안 하고 무시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뭐 하고 놀자라고 했는데 이걸 싫어 라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절을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도 따돌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을 시켜도 대답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행위가 무조건 다 따돌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정황도 있다고 하면 따돌림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피해 학생이 말을 하더라도 우리 같이 대답하지 말자.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같이 놀지 말자라고 이런 일종의 다수인 학생들이 약속을 할 경우에는 따돌림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네. 단순히 따돌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적으로 2013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쌀쌀맞게 대했던 이유로 따돌림한 거 아니냐라고 자기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따돌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담자분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5명이서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가 좋아하는 가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따님만 이렇게 좀 무리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뭐 말도 안 건다든지 뭐 이런 좀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따돌림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4명이 집단적으로 약속을 한 듯이 거의 이제 같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명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인해서 따돌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따돌렸다라고 해서 학교 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학폭위가 실제로 열리게 되는 경우에 그럼 가해 학생이라고 보이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좀 조치를 받게 될까요? 예,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이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열리는데요. 이를 열릴 경우에 그 다음에 징계 수위를 처분 조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처분 조치 수위는 어떻게 정하냐? 이 5가지 요소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그 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집니다. 먼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보면은 얼마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임했는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다음 지속성은 일시적이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지에 따라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우발적으로 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으로 서로 모의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또 점수가 달라집니다. 반성 정도는 그 가해 학생이 자신의 이런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지에 또 달라지고요. 네. 그다음 화해 정도는 합의를 하였는지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게 합의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수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1호 처분이 서면 사과, 그다음에 접촉 금지 등 사과가 있고요. 접촉 금지가 있고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그다음에 특별 교육, 심리 치료, 그다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총 9가지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될까요? 예, 학교 폭력이 신고가 되면은 우선 학교에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학생한테 학생 확인서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 확인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떻게 내 의견이 어떤지 학생에 대한 의견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 피해 학생이 참석을 해서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법 예방법에 따르면은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또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확인서, 그 다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것 외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의견대로 일단은 학교에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일이 잘 안 돼서 고액의 대출을 받았죠. 이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이 잘 안 풀리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요. 이 6개월 전에 일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다툼도 끊이질 않았고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 잘 살자고 한 건데 빚도 나눠야 된다. 교통사고 보상금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길이 정말 막막한데 남편 사업 채무까지 같이 나눠야 되나요?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 분할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업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는데 이거를 좀 이혼하게 되면서 나눠야 된다라고 남편분은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예,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된다는 규정은 민법 83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법원에서는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정산의 대상이 된다,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지 않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채무로 인정이 되는 것들의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예,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예를 설명드리면 결혼하여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 네.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의 채무, 그다음에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가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재산 분할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배우자 일방의 채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예, 부부 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진 채무 같은 경우가 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동의 채무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분께서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이거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남편은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험금은 투교 재산으로 보아 보험금이 당사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사실 상해 사고라든지 아니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가족의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보험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이혼을 하다 보면은 이 보험금에 납입한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눠 갖자. 환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도 환급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이혼 소송 할 때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이혼한 이후에 2년 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이혼한 이후에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만 할 경우에 남편이 상대방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언제든 할 수 있고 또 아내도 언제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하실 경우에 재산 분할도 같이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예상 시간이 40분보다 1시간이 더 늦게 왔는데요. 그러고선 치킨을 받았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배달을 받은 봉지의 매듭은 풀려서 다시 묶은 것처럼 늘어나 있었고 치킨 상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 치킨 조각도 왠지 부족해 보였는데요. 너무도 이상해서 저는 치킨 조각을 하나씩 맞춰봤는데 날개 한 조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곧장 해당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는데요.
치킨 매장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배달 대행일을 하는 배달원이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슬쩍 한 조각을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매장 측은 치킨값을 즉시 환불해 주기는 했는데 이 배달원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달을 하시다가 배가 고파서 갑자기 배달 음식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음식을 함부로 빼서 이제 임의로 먹은 배달원의 경우에 법적으로 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 공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논의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절도죄냐 아니면 횡령죄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절취하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달원이 자신의 피자를 갖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점유는 자기가 적법하게 점유를 한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에 절취를 한 거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남의 소유의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보관자의 입장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이 배달 음식을 뜯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음식 자체에 뭔가를 뭐 넣는다라든지 뿌린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무언가를 넣었을 때 이제 치킨이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 신체에도 안 좋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쵸. 걸 먹는데 거기에 사람 몸이 상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누군가의 손이 닿은 음식을 내가 받아서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찝찝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만졌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만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게 같은 경우에 환불을 즉시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불과 함께 다른 좀 조치도 취해볼 수 있을까요? 예,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적으로 다시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그 복원이 된 거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는 없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나 이거 너무 정신적 피해가 컸어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그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치적 공통도 회복된다. 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즉 재산적 환불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가 다시 회복된 경우에 정신적 피해도 회복된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막 법원까지 가서 내가 다퉈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적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음식값을 내가 환불을 받았다면 사실 내가 정신적으로 좀 뭐 고통이랄까요? 이렇게 손해를 본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환불이 됨으로써 사실은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위자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환불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 본 게 없지만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할 때 지금같이 날개가 없는 사진과 그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소액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화가 나지만 사실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 게 힘든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뭐 당시 사진이라든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고, 만약에 더불어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뭔가 배탈이 났다라든지 뭔가 나의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 당연히 이제 병원 가셔서 뭐 치료를 받은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